증언자가 나왔으니까 얘기 들어보고요. 근데 예. 이거는 충분히 검증할 만한 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폭행 피해자도요. 의혹입니다. 피해자도 예. 그 재판 당시에 주장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주장에도 불구하고 판결이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근데 새삼 30년 만에 다시 피해자가 전 그때 그 얘기가 아니고 하면 이게 검증이 되겠습니까? 이게 주장이지. 이게 다 그리고 알겠는데. 여성 종업원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예. 그럼 검증 안 해요? 아니, 다 알겠는데 네. 그 검증을 요구하려면요. 네. 어떤 근거가 있어요. 그럼 그런 식의 검증 요구를 하면요. 누구라도 아주 이상한 증언자가 나왔잖아요. 아니, 증언자는 당시 피해자 아닙니까? 예. 피해자라고 예. 생각하는. 그분하고 재판 다 거친 상황 아닙니까? 재판 결과 정치적 문제로 논쟁이 있었다고 판결문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 30년 전인 얘기 다시 그 피해자가 나와서 그때 그거 아니었어 이렇게 주장하면 그게 검증 대상이에요. 그걸 어떻게 검증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 증언자가 나와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보고 소리가 허무맹랑하다 없다는 그러면 얘기예요. 가고 예. 소리가 제가 되죠. 장소장께 하나 질문드리고 싶은 게 검증이 대상이죠. 도덕성 굉장히 중요한 검증이에요. 그런데 그 검증을 요구하려면요.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해야죠. 근데 아주 일방적인 주장이나 검증 불가능한 주제를 꺼내와가지고 그 일방적으로 얘기하면서 이거 검증 대상이 아니냐 그러면 어느 후보가 그런 검증 과정을 그런 허무맹랑한 검증이라면 예. 허무맹랑한 주장이라면 언론에서 다루지도 않을 거고요. 또 조선일보 당시의 보도 소개해 주세요. 95년 10월 13일자에 국회의원 비서관에 합석하자는 제의를 받고 같이 술을 마시던 중 6.27 지방선거 등 정치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피해자의 안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자, 역시 한겨레도 피해자와 합석해 술을 마시던 중 6.27 선거와 5.18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를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거의 비슷합니다. 자 정원호의 주장하고 같이. 자 그리고 네. 어찌됐든 300만 원 벌금 물었으니까 판결문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판결문 소개해 주세요. 네. 1995년 10월 11일 23시 40분경 서울 어떤 소재 모 카페에서 술을 마시던 중 땡땡당 소속 국회의원 비서관의 피해자 누구와 함께 합석하여 정치관계 이야기 등을 나누다가 서로 정파가 다른 관계로 인성이 높아지면서 다툼이 되자 각 주먹과 발로 위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차서 위 피해자에게 요치 약 2주간의 구순 부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네, 이렇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원호 후보를 향한 가짜뉴스가 도르렁고 있습니다. 칸쿤으로 그 신호탄을 쏘아올린 김재섭은 다시는 도봉구민들이 뽑지 않겠다며 벼르고 있으며 검사 출신 주진우는 누구보다 판결문의 의미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가짜뉴스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달라졌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정의와 진실을 알게 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끝까지 진실만을 전하겠습니다. 정원호 후보에 대한 팩트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긴급 편성입니다. 서울시장 선거 심상치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문가 두 분 모시고 오늘 정원호 후보 그리고 국힘 오세훈 후보 간의 치열한 경쟁 상황 여러분들께 긴급 편성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민주당 국회의원을 지냈죠. 지금 서울시장 캠프 정책자문단장을 하고 있는 신현영 전 의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세금이 아깝지 않은 서울위원회 위원장으로 있는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신 의원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론조사 지금 오늘 아침에도 나왔는데 야 이거 지금 장난이 아니다라는데 어떤 결과입니까? 결국에는 오세훈과 정원호 후보의 그 격차가 점점 붙어서 사실은 조금 더 차이가 줄어들고 있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오늘 20일 남았어요, 선거. 그런 면에서 오늘 KSOI의 발표인데요. CBS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지난 5월 12일부터 13일까지 대상자를 서울시 이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를 시행했는데 정원호 후보의 지지가 44.9% 그리고 오세훈 후보의 지지가 39.8% 이러다 보니까 격차가 5.1%로 줄어들었어요. 자, 지난번에 그러면 똑같은 여론조사의 그 기관에서 했을 때는 한 10%포인트까지 좀 벌어지지 않았나요? 예, 10.2%포인트에서 지금 5.1%포인트로 줄어들었으니까 반절이 된 거예요, 그 차이가. 와, 자, 이게 그러면 이제 심각한데 왜 이렇게 이제 갑작스럽게 국힘 쪽으로 이렇게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느냐, 이거 어떻게 보세요? 예, 뭐 갑작스러운 아니고 이제 제가 예견도 했죠. 왜냐하면 서울 민심은 경기도하고 또 달리 대형교회도 많고 부동산 민심이 훨씬 예민해져 있고 거기에다가 또 20대 청년의 보수화까지 겹쳐져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울이 경기도에 비해서는 훨씬 어려울 거다라는 제가 전망을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정원호 후보님은 착실하게 정책 선거 공약 발표를 잘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이제 급하니까 국힘당에서 온갖 마타도와 흑색선전에 열을 올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은 후보가 너무 점잖게 대응하고 또 일부 언론에서는 회피하는 거 아니야라는 책까지 나오면서 그런 논란까지 겹쳐지면서 일부 이렇게 격차가 좁혀지는 양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우리가 사실은
51대 49까지 갈 거다. TK, PK뿐만 아니라 서울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 지난 대선도 이재명 대통령님이 만약에 김문수와 이준석을 합쳤다면 사실상 지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래서 특히 서울은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좁혀진 조사가 오늘 후보 등록 첫날이거든요. 오히려 약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아주 좋은 공약, 피부에 와닿는 공약, 서울 시민들이 관심 많은 이슈에 대한 맞춤형 공약 계속 제시하고, 두 번째, 김재섭 의 흑색성전에 대해서는 판결문이 이미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대대적으로 국민에게 알려서 정면으로 하나씩 제대로 반박하는, 부정적 프로그램에는 빠져들지 않게 반박은 똑바로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냉정하게 좀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율이 저렇게 높은데도 불구하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국힘 쪽이 바짝 따라붙었다라고 이제 한다면, 대통령의 이런 이제 국민들로부터 받는 높은 지지율과 서울시장 선거 결과가 다를 수도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항상 이 경각심 가지고 봐야 된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을 서울시장 후보가 그대로 흡수하면 베스트거든요. 네. 그리고 여전히 여론조사하면은 여당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게 50%가 높아요. 그리고 국민의힘이나 야당에 힘을 실어주겠다, 그게 30%대에서 네.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재명의 국정 지지율이 60%에 육박하고 네.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흡수해서 안정적으로 가면은 베스트긴 한데, 지금은 약간의 격차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 보세요. 장동혁 대표와는 전혀 같은 자리에 같은 그림을 만들지 않습니다. 차별화 전략으로 오세훈 혼자의 그런 선거로 가겠다라는 네.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많은 서울 시민들이 오세훈에 익숙해져 있는 것도 있고, 오세훈이라면 조금 더 다를 것이야라는 기대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저는 좀 의아하긴 하다. 왜냐하면 지난 10년에 오세훈의 실정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뭔가 이 정원호 후보의 1등 후보로서의 검증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강화하려는 지금 국민의힘의 프레임에 말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제도 그렇습니다. 김재섭 의원이 30년 전에 이슈를 다시 소환을 했어요. 네. 처음 소환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폭행 사건이 있었고 술자리에서, 근데 그 원인이 뭐 정치 현안에 대한 갈등이었나, 아니면 여성 종업원에 대한 문제였나, 이런 것들은 정말 그 네거티브 저질스러운 맡아야 도운데도 불구하고 어제에 상당히 많은 언론들이 이것을 안건으로 채택하고 패널 토론을 하고 그러면서 또 확장하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사실과 다르더라도 네. 먹히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들이 분명히 서울시에는 있는 것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의주시하면서 단호하게 대응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어제 민주당 차원에서 김재섭 의원을 고발했잖아요. 네, 예.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과 다른 허위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아님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이슈가 계속 가지 않도록 다른 이슈로 전환하는 거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약간 보이려면 속기록을 김재섭이 들고 나왔는데, 언뜻 보기에 속기록이니까 역사적으로 검증된 기록으로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게 아니고 당시에 민자당 의원이 일방적으로 주장한 거에 불과한 겁니다. 오히려 어디 팩트가 있겠어요. 속기록에 그렇게 나왔는데도 당시 언론 보도 보면 그런 말 하나도 안 나오고 다 지방선거라든지 5.18 문제로 싸웠다고 보수 언론 보도도 그래 나와 있어요. 심지어 조선일보 보도에도. 그리고 판결문에도 그래 되어 있잖아요. 판결문에 속기록의 그 내용이 아예 소개조차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그것은 일방적인 주장이고, 오히려 5.18이라든지 지방선거를 앞두고 20대 혈기 넘쳤던 정원 후보가 5.18이라는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당시 노태우가 중국에 비하면 광주학살은 별것도 아니다는 식으로 이야기한 거에 대한 제가 듣기로는 전에 듣기로는 그런 논쟁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정원호 후보님이 20대 때 벌써 31년 전 일인데 그걸 꺼낸 것 자체가 굉장히 비열한 일이지만, 그러니까 이런 건 바로바로 팩트 체크를 해주고 제대로 반박을 해주고 넘어가고, 오세훈의 바트러총처럼 정말 200억 플러스 알파로 혈세를 낭비한 거 세게 치고 나가고, 이런 전술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마타도가 완전 저질 이렇게 나오고 있으면 대응을 예를 들어서 캠프나 또는 민주당 차원에서 언론이 이거 지금 보도할 가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이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보도하는 것에 대한 대응을 왜 제대로 못하느냐, 캠프나 민주당 차원에서 이런 좀 답답함이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어저께 이제 기자들이 후보님께도 물었는데, 차라리
판결문을 정확히 보시라. 그리고 여기 당신들이 속해 있는 언론사가 당시 보도한 걸 보셔라. 다 그 기자가 그대로였거든요. 네. 당시 언론 보도, 조선일보, 한국일보, 한겨레신문 보도 다 나오잖아요. 아니 그 선배 기자님이 쓴 걸 보세요. 명확하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갔어야 되는 건데 어제 이제 정책 기자회견인데 그런 질문이 나오니까 답변 안 해버렸거든요. 그게 대부분 언론, 심지어는 약간 진보성의 언론에서까지 답변을 회피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악영향을 끼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제가 아는 정원호 지지자들도 그건 보기가 안 좋았다고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당시 판결문하고 언론 보도, 심지어 조선일보 보도도 나와 있거든요. 싹 다 첨부해서 그대로 뿌려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백브리핑 같은 게 매우 중요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 대변인을 두는 이유가 후보가 일일이 다 뭐 특정한 질문에 대해서 기억도 잘 나지 않는 것을 대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이걸 하라고 이제 캠프가 존재하는 거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어제는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제는 김재섭 그 보도가 나오기 전에 좋은 정책을 우리 당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예. 그 내용은 소득 없는 제1주택자에 대해서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정책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중요한 잠시 후에 일이에요. 이제 얘기를 하고요. 예. 어쨌든 이제 이런 언론 대응이 전반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대응을 잘 하는데 정말로 언론이 악의적으로 정원 후보 무조건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가려고 하는 것이냐,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조금 더 일사불란하게 대응했으면 좋겠어요. 예. 결국에는 그 어제 백불에서도 답답한 부분이 기자들이 물어보는데 후보가 답변 안 하고 그러면 누군가도 대신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소통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은 조금 더 캠프가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소통을 하는구나 이런 부분들이 좀 인용이 됐을 텐데 현장에서는 사실 의원들이 많이 배석이 있었기 때문에 추후에 저희가 입장 정리하는 거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긴 했는데 그게 안 먹혔어요. 네. 그리고 사실은 그 뒤에 서 있던 후보 뒤에 서 있던 구청장 후보분들이 약간의 그런 후보한테 훈수두는 듯한 이 속삭임이 오히려 더 크게 회자가 되면서 마치 후보는 일부러 반응 안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김재섭의 그런 마타도에 대응을 하는 순간 더 일이 더 커지고 확장되고 오히려 후보와 김재섭이 맞짱 뜨게 되는 안 좋은 모습으로 가기 때문에 일부러 언급 안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신 나와서 이거는 명확히 어떻습니다라는 것들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되거나 백브리핑을 한다는 거는 내가 적극적으로 언론과 소통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그날의 메인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준비를 하고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안 소장님이랑도 얘기했지만 좋은 그 아이템을 발표를 하고 백불을 하는 때 있어서 예상되는 질문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충실하게 언론과 친화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가 이런 전략들이 약간은 아쉬웠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단 우리 후보님이 성동구청 3선하면서 오로지 일만 했거든요. 성과만 내고 아무래도 훨씬 큰 선거잖아요. 25개구에서 한 개 선거하고 1000만 소리 선거.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이런 마타도나 흑색성전 그다음에 서울 지역의 주요 언론도 대한민국 언론처럼 극우 또는 보수 언론이 많습니다. 그런 공격들에 익숙치 않으셔서 어려움을 겪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캠프에 야무딱지게 대변인단이라든지 현역 의원들이 그때그때 팩트체크 꼭 받아치고 하는 아주 기동적이고 기습적인 그런 조치가 필요한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제 민주당 차원에서 저렇게 하기로 하고 어제 저도 이제 깜짝 놀랐던 것은 서울시의 노인들 혼자 사시는 분, 소득 없는 분에 대해서 재산세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감면을 하겠다라고 이제 했던 부분은 굉장히 좋은 정책이고 그게 이제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의 특성을 보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세금을 더 내야 된다는 것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거기에서 소득 없는 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서울서 살아라는 말이냐 이제라는 부분에 대해서 안을 냈더라고. 일단 그거 설명을 좀 한번 해 주시죠. 실제로 부동산 이슈가 이 서울시장 선거에는 매우 중요합니다. 남은 20일 동안에도 어떻게 좌지우지할지 모르기 때문에 나름 캠프에서는 계속 부동산 개발 열심히 하겠다. 착착 개발하겠다. 오세훈보다 더 빠르게 우리가 사실은 재건축 하겠다. 이런 부분을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서울 시민들이 정원호 후보가 온다 그러면 박원순 시장과는 다르게 서울을 계속해서 육성할 수 있겠구나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생겼어요. 어제 얘기한 것은 실제로 최근에 공시지가가 상승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반기에 재산세 날라오는데 공시지가에 대비해서 부동산 재산세가 다 오르게 됩니다. 근데 어르신들, 소득이 없는 분들, 이런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없는 분들은 아니 내가 1주택 실거주하고 있는데 이게 공시지가 올랐다고 세금을 이렇게 많이 내야 돼? 그러면 정말 난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실거주 1주택에 있는 분들은 사실은 배려를 해줘야 되는 것도 맞다. 그러면서 정원호 후보가 빠르게 재산세 한시적 유예
라는 부분을 들고 나온 거예요, 어제. 그렇기 때문에 한강벨트나 이런 강남 사구에 있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소구력 있는 좋은 정책이었다고 보거든요. 그런 정무적인 전략적인 판단을 하면서 정원호 후보는 서울시의 많은 분들의 부동산 정책을 다 뭔가 포괄하겠다, 그리고 같이 가겠다라는 메시지에서 너무 좋았다. 그것을 계속 어필하는 거는 너무 좋았거든요. 이것보다 근데 타이밍이 절묘하게 김재섭이 덮어가지고 네. 이게 비등비등하게 보도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은 있긴 하지만 이것은 앞으로도 서울 시민 주민들에게 재산세든 민주당이 이게 시장이 되면은 세금 올리는 거 아니야, 부동산 또 이제 가격 올라가고 우리가 또 이제 정말 이 공급에 고난을 갖는 거 아니야, 이런 불식을 불식시킬 수 있는 좋은 정책이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시리즈로 나올 필요가 있다. 라고 자, 생각합니다. 20일 동안 이제 어떤 구도로 선거를 치를 것이냐, 뭐 인물 구도냐, 아니면은 뭐 정책 구도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을 우리가 전제할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민주당을 원래 좋아하던 사람들의 결집력을 더 높여야 하느냐, 아니면 중도 확장적인 정책을 계속 내세워서 유 이재명을 다 실제로 정원 후보 지지로 끌어들여야 하느냐, 이것을 두 가지를 동시에 가져가기가 어려울 것 같고 어느 한쪽으로 일단 집중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정원 후보는 뭐 정통 민주당 후보니까 민주당 지지층에서 흔들림은 없죠. 왜냐하면 이분은 뭐 뉴 이재명은 아니잖아요. 예. 처음부터 지금까지 영원히 민주당 맨이거든요. 그리고 그 어려운 선거 때도 민주당 후보로 나와서 성동구에서 압도적으로 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뉴 이재명을 기존의 민주당을 끌어들이는데 노력을 많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혹시라도 중도층, 중간층, 뉴 이재명 또는 부유층 또는 스윙보터층이 아직도 마음을 못 정한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왜냐면 오세훈은 워낙 익숙하고 정원호는 성동 구민들에게는 아이돌이고 스타였지만 나머지 24개구에서는 그런 사람이 있다 정도로 이렇게 알려지는 면도 있거든요. 그러면 성동구에서 했던 그 눈부신 성과를 널리 알리고 그다음에 어제 발표한 그런 정말 가처분 소득이 없는 분들의 재산세 고통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접근한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계속 내놓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세금이 아깝지 않은 정책 시리즈를 지금 수십 개를 발표했어요. 잘 된 것도 있고 잘 안 뜬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앞으로 계속 잘 발표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계층별로 또 분야별로 우리 서울 시민들이 요구하는, 그래서 시장이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시민이 하고 싶은 서울을 만들겠다. 그 다음에 상대 후보가 아니라 시민의 고통과 시민의 불편함과 싸우겠다. 이런 슬로건 매우 좋은 거죠. 이걸 훨씬 강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현수막, 그 다음에 뭐 구전, SNS 마찬가지. 그리고 지금 후보님의 강점이 성동구청장 할 때 전화번호를 공개해서 직접 소통을 한 거잖아요. 거의 100% 답을 다 해준 거거든요. 피드백을 다 해주고. 지금도 문자를 공개해가지고 이게 핸드폰을 공개해서 문자로 많은 제안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걸 다 답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이런 부분들도 더 알릴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재산세 감면 조치와 같은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전통적 민주당 지지층들은 야, 이거 그러면 부자들을 위해서 뭔가 해주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결집도가 좀 떨어지는 것을 우려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훨씬 더 중도 확장적인 정책과 그리고 또 세대별 맞춤형 공약 같은 걸 발표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캠프 내부에서는 방향을 지금 정하고 있습니까? 중요한 지적이시고요. 네. 사실은 어제도 발표한 것은 결국에는 중도 확장력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결국에는 강남 그리고 한강벨트의 시민들을 마음을 사야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 판단 하에서 우리 내부에서는 의견이 분분할 수 있죠. 네. 또 재산세 감면하면 있는 사람들 또 감면해 주는 거 아니야? 이런 불편함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 어르신들만 해? 청년들은 안 해?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내부에서의 우선순위 정책으로서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것인데 어제는 잘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리즈로 나와야 되는 것이 이제 우리 청년들에 대한 대안, 그리고 정말 중도 확장성 있게 민주당이 그동안 살피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 이런 것들을 계속 시리즈로 내면서 정원호 후보는 그래도 다르네? 이런 마음들을 계속 가져가야 된다. 실제로 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원호 후보는 처음 개소식 때부터 출발할 때부터 계속해서 시민의 불편함과 싸운다 그랬고 계속 정책적 선거를 하려고 그랬고 우리가 네거티브 하지 말자, 그리고 정쟁하지 말자, 이런 기조로 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김재섭과 이 재산세 감면이 두 가지가 이슈가 붙었을 때는 언론은 김재섭을 더 많이 써줍니다. 왜냐하면 자극적이거든요. 예. 언론의 속성이라는 걸 우리가 항상 상수로 두고 분리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좋은 정책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걸 명확하게 더 크게 확장되지 않도록 팩트로
극복을 하고 그리고 고발을 해서 사실관계는 사법부로 보내고 그리고 우리는 정말 시민들의 불편함과 계속 싸우겠다라는 신뢰를 가져가야 되는데 그럴 때 우리가 이제 후보의 이미지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의 언론 대응에 있어서 조금 더 소통하는 모습, 다가가는 모습 그리고 프렌들리한 그래서 시민의 정말 귀 기울이는 모습 이런 것들이 더 크게 조명돼야 된다. 보니까 성수동에서부터 지금까지 지금 서울시 그리고 서울시장 돼서도 계속 문자 받을 거고요. 후보님은 그 문자를 가지고서는 정말 피부에 와닿는 그런 민생의 대책을 착착 대응하는 그런 전략으로 본인은 시정을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너무 뚜렷해요. 매일매일 그런 보고를 받고 있거든요. 네, 그런 예. 부분들은 사실 상수이기 때문에 좀 부각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안토장님께 안타깝습니다. 좀 냉정히 질문을 드려보면, 자, 뭐 오세훈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이제 그 행정적 착오 또는 뭐 실패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널리 이름이 알려져 있는데, 자, 성수동에서 이루었던 그 성공 신화를 서울시장으로 뭐 자연스럽게 민주당에서는 압도적 지지로 이제 결정을 해줬는데 정원호 후보를 왜 좀 체급을 키우거나 널리 좀 대중적 인지도를 좀 높이고 큰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왜 캠프 차원에서 민주당 차원에서는 사람을 이렇게 키우지를 못합니까? 아무래도 그 후보님이 실제로 이제 오세훈에 비해서는 인지도가 떨어진 면이 있었던 거죠. 예, 근데 예. 어느 후보 등록할 때부터는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사실 저는 제 개인적 생각이지만 정원 후보님은 서울시장을 바탕으로 대선 이런 걸 절대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건 본인 생각이고 너무 좋은 자세죠. 네. 오로지 봉사하는 서울시장이 되겠다. 그걸 한 번 하고 끝날지 재선할지는 그리고 서울 시민들의 몫이지만 얼마나 겸손한 자세예요. 자기는 대선이 아니라 그런 발판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서울 시민들을 위해서 했다. 성동구처럼. 근데 민주당 안팎에서는 워낙 정원호라는 상품성이 좋기 때문에 성과를 많이 했기 때문에 벌써부터 훨씬 더 큰 역할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그걸 후보 본인은 극도로 경계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오로지 서울 시민의 봉사자가 있다는 거. 저는 그 자세